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한 황국영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1년 정도 됐는데요. 글도 쓰고 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앞으로 내가 또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준비했던 거는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 스스로 이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통장 정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저희 경찰관의 특성상 저희는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마음동행 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갔었죠. 현직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담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 사람 좀 정신질환이 있지 않나?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도 필요할 때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재직 기간 중에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이 심리상담을 했던, 인권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없고 저도 상담을 못 받았었는데 저는 마음동행센터에 가서 제 마음을 많이 털어놨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은퇴에 관한 책도 쓰고 이런 유튜브에도 3년 전에 제가 출연을 했었고 다 준비된 걸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막상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제 손에 쥐어진 건 없었어요. 마음도 공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동행센터 가서 상담을 한 10회 이상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전문가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상담을 했던 게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기장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빚이 뭐가 얼마 있나?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차츰 줄여갔고요. 최대한 만약에 빚이나 이런 게 있다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예금 이자율도 많이 비교했고요. 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10년, 20년이 남았다면 정말 좋은 상품의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겠지만 그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퇴직을 하면 연금에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가 꼭 가입해야 되는 것만 보험 정리를 했고요. 또 인맥 정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맥 정리는 제가 제 일에 몰두하고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조금 어느 정도는 수술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0+ 센터나 내가 새로 배우는 거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이런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는 일에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서도 불편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엄마가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딸이면서도 또 엄마의 생활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가끔은 내가 생활비가 줄어지는데 엄마의 생활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엄마 생활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엄마는 모든 걸 나한테 다 해줬는데 나 퇴직하면 엄마 생활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불편한 건 말씀하시면 되고 형제들끼리도 나는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라고
솔직히 얘기하시고 서로 뭐 좀 이렇게 분담을 한다 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상담사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녀들한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단한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경찰관이야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편도 저보다 먼저 일찍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그 콘서트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어머니 뭐 하시노?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 다 집에서 놀아요. 그런 거를 아이한테 아이가 직접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걸 말한다는 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보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의 부담? 그랬더니 상담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혼자의 너무 부담일 수도 있고 자녀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는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여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리, 인간관계의 정리 이런 거 했던 게 굉장히 마음에 도움이 됐었어요. 부채는 퇴직 직전에 제가 조금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재테크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어디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자가 좀 줄어들까 해서 적금을 내가 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그 대출금을 최소화시키는 데 가장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다른 투자나 다른 걸 좀 더 멀리 하면서 그거를 제일 먼저 상기시켰기 때문에 어떤 생활을 줄이는 거, 소비를 줄이는 거, 또 앞으로 계획하는 데 조금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공무원은 정말 제가 항상 파일을 쪼개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떤 실적을 올린다고 해서 물론 뭐 성과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사업하는 사람처럼 뭐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찌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양을 줄이거나 일단은 질적인 부분에서 줄였고요. 또 양적인 것을 부분에서 줄이고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커피를 꼭 마신다 그러면 뭐 스타벅스를 마셔야 되는 거를 뭐 다른 커피로 마신다 아니면은 종이커피와 텀블러를 열심히 가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그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외의 거 뭐 집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저렴하고 좀 전략적인 소비 습관으로 습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다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컴플렉스였고요. 제가 오늘 사실 안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더 똑똑해 보이고 싶고 아직 지치지 않고 눈빛이 살아있고 이런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실제로 가짜 안경을 썼는데요. 경찰 때도 그랬어요.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왜 성형을 하고 싶냐. 그래서 요즘 옆트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 보면. 그래서 저는 눈꼬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확 올라가고 좀 카리스마 있고 무서워 보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애게 이래요. 애게 나도 스스로도 보살피지를 못할 것 같다. 맞아요.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사람들이 경찰 생각하면 마동석 같은 경찰을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마동석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먹 하나로 번쩍번쩍 정의롭게 이런 그런 든든한 경찰이죠. 저도 그런 경찰을 어렸을 적에 꿈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런 경찰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마동석처럼 그런 역할은 못했지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무섭지 않고 이 현장을 벗어나서 나한테 자기 주장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편안한 경찰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죠. 경찰은 무섭고 빨리 수갑을 잘 채우고 검거를 잘하는 게 1등이었지만 지금은 경찰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피해자 인권, 심지어는 피해자 인권까지 보호하는 게 지금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굉장히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만났던 경찰이 저로 인해서 경찰서는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하면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 요즘엔 방송이 굉장히 유튜브도 많이 보셔서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일 수도 있고 거론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제가 나이 든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소통과 고독 또 고립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경찰이면 무슨 살인 현장, 강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살인 현장은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검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걸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형사과보다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한 다음에 바로 형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노인 고독사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됐었냐면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2층에서 물이 샌다고. 요즘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그래, 물이 새면은 그러면 수도과나 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할 일이지 왜 경찰한테 했을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가봤더니 욕조에 할아버지께서 샤워를 하시다가 욕조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콸콸콸 넘쳤고 또 휴대폰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간 다음에 그게 이제 아래층으로 스며들면서 신고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 빨리 유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는 게 최우선인데요. 적어도 누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했다 하면, 만약에 즉시 통화가 됐었다면 바로 신고를 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며칠만 했으면 그렇게 시신 이렇게 부패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물이 넘쳐서 아래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가 연락하지 않고 혼자,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절명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바로 찾아가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들도 관내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가서 순찰도 하고 안전하신지 왜 안 나오시는지 여행을 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비슷하게 이제 맞물려서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도 고독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 저희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1인 독거노인
분들의 방문도 하고 물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지만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빈번하게 발생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전 디지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CCTV가 계속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작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자나 어떤 그 관제센터에 관제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간다 할지 그런 시스템이 안심케어 같은 그런 기기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은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물론 다 극한 직업이죠. 심지어 저는 어릴 때 꿈이 발레리나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무대에서 사람들이 선망하고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조명에 그랬는데 어디 보니까 강수지 우리 발레리나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의 발도 사진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발레리나도 엄청 매일 발에 부상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해요. 화려한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자기 환경에서 힘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가장 제가 원했던 거를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거,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경찰이면 정의롭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면 사람들이 100% 믿어야 되고 걸어다니는 법전처럼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복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제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경찰관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112 신고에 유흥업소 단속을 나가면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길래, 아니면은 너희들 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박박 우기고 싸우고도 싶었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이치를 정확히 따지고 전후좌우나 증거에 근거하고 어떤 근거에 있기 정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시비가 돼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서 꾹꾹 참았지만 그러게 굉장히 속상했고요. 가끔 또 그래서 이상하다. 경찰은 의심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사건 현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 상황에 이거 했을까?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사건을 발견을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거꾸로 저를 묻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역할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주 추운 겨울에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 정말 5분만 서 있어도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음주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음주하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면허가 생업인데 면허가 취소가 되고 면허를 못 따게 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불어서 나오면 사실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주 단속 서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몇 시간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으면 입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적 올려서 좋으냐, 그 수당 많이 타서 좋겠다. 그런데 좋은 거 없어요. 서류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계속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소송을 했을 때
무슨 어떤 불법 절차가 있었다면 불려나가서 정말 제 신문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물론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봉사는 아니지만, 돈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저는 경찰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직업,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어서 경찰이 되었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정년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나이가 되었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마동석처럼 그런 튼튼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체력이 있었고, 또 제복을 입으면 어디서 괴력 같은 힘이 나오고, 또 센 척해 보이는 그런 객기도 있고, 그런 사명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건 현장을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너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자살 현장을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빨리 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발만 더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나의 걸음이나 나의 어떤 그 체력에나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속상해서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의 에너지가 있고 조금의 열정은 좀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 좀 개발하는데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또 나의 일과 또 나의 가족들에 좀 전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명예퇴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일반 회사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잔치를 해줘도 기쁘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연말에 퇴임식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연말에 주로 많이 하고요. 하면은 몇 명이 모여서 그 퇴직 대상자들이 하고 배우자들,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오고요. 가족들이 꽃다발, 그리고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꽃다발이나 조촐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사서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장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장 같은 거 주죠. 그동안 수고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잠깐 자기 인사를 하고 떠나죠, 후배들한테. 그런데 저는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다른 사람들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길면은 후배들이 싫어할 것 같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말을 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동료분들한테 제가 제 말과 언행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동료분들이나 선배님들이 저 같은 기분 때문에 퇴임식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반 이상이 퇴임식을 참석을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는데 자녀들 앞에서 나 그런 모습 보이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떠날 때는 어떤 획을 긋고 기념 촬영이라도 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부모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선배님들 막 등 떠밀고 해서 제가 막 참석을 시켜서 막 하고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막 해야 된다고 해놓고 저는 슬그머니 빠졌고, 나름 편법을 썼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요.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퇴임을 하면 또 저랑 친했던 그 동료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모습을 전할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인사 때 저희 정기 인사 때 해야지 그 자리가 비지가 않으니까 그래야지 인사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 인사 때
이제 원래 부서, 원래 서울로 복귀를 해서 생전 근무하지 않은 경찰서로 전출 신청을 해서 그날 해서 사실은 내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해서 근무하지 않고 하루 정도는 근무를 했죠. 그랬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루 정도 근무하다가 그냥 조용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히 집에서 아이들이 프랑카드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무슨 기념표도 부모님 감사표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조촐하게 가족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꼭 하세요.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모두 인생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계절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리 힘든 사람도 오늘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어제보다 낫지 않을까? 뭔가 희망, 또 플러스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특히 파출소 112 신고를 하면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무사히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사진이 굉장히 생각나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택시나 버스를 타면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까만 바탕에 오늘 또 무사히 이런 문구가 있는 게 택시나 버스 그 기사님 옆에 그런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이분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오늘 또 무사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린 마음에 오늘 뭐가 재밌을까? 오늘 친구랑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했는데 어린 마음에 이건 뭐가 무사히지 그랬는데 저는 경찰에 두고 나서 오늘 또 무사히 오늘도 사건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경찰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면 경찰 없애면 되죠. 도둑이 없으면 경찰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강도를 많이 잡겠다. 살인범을 많이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도나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무사히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없는 거는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리고 저도 다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정말 범인의 흉기에 이렇게 순직한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질병 때문에 또 야간 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얻어서 임기를 다 못 마치고 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나온 게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거 없습니다. 퇴직이요? 피부로 와닿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다니다가 지금 새학기잖아요. 지난주부터 개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막 만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어떤 과정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낯설고 두렵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그립고 또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그립고 또 내가 놀았던 학교 교내 운동장이 너무 그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두렵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과정이니까 누구든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퇴직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농경사회니까 늘 밭에서 일을 하던 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 어떤 업체나 다른 생산업체나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이렇게 다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고 근로기간이 있고 근로시간이 있고 이런 시스템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정으로 내가 여태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해서 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던 것처럼 아, 이것도 과정이구나. 지금은 내가 이제 2단계로 옮겨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특별히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세월에 맞춰서 내가 잘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좀 억울한 거 하나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걸 눈살 휘푸리긴 그렇고, 저는 좀 한가하니까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이니까 그때 나와서 막 밥을 먹으려면 뭐 줄 서서 먹는 데는 못 먹잖아요. 특히 경찰관들은 더 그랬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붐비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도 붐비는 데 가면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못하시겠죠. 근데 저도 어디 갈 때, 어디 갔다가 그 집이 맛집이라고 해서, 그리고 저도 밥을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정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친절하신 분인데 그래서 막 치우고 제 자리를 주시면서 아, 점심시간인데 오셨네요. 직장인들 밥 먹는 시간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도 좀 차려입었는데 너무 이렇게 퇴직한 그 정말 할머니 티가 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그러면서 순간 아, 왜 이렇게 천덕거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그 점심 때 거리에 나가면 정말 오전에 지하철에 막 사람들 막 부딪힐 정도 뛰어가는 걸 보면 아, 나도 저랬었지 하고 저는 러시 시간을 좀 피해서 외출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10시, 11시 되면요. 정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그런데 11시 30분쯤 되면 사람들이 건물에서 정말 한두 명씩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 출입증, 그 신분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목에 하나씩 다 걸고 나오는데 그게 명품 목걸이보다 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가 이제 출입증이니까 굉장히 귀찮고 막 목이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정말 옛날에 아메가사의 마패처럼 그 이 파란 줄 달린 출입증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저게 뭐라고 저렇게 부럽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시 55분 정도 되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각 건물이 청소기처럼 느껴졌어요. 진공청소기를 쭉 빨아들듯이 정말 1시 5분 전이면 사람들이 카페고 식당을 씻은 듯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애쓰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은 그래도 연금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월급이 정말 많지는 않았지만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위안을 삼고 한 번도 이직이나 생각하지 않고 천직이를 생각하고 정말 오로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으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사람 그렇죠. 연금 받잖아. 또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어떤 분들한테는 저조차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이면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자기에는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정말 목숨처럼 가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월급을 타도 또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의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또 아직 집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에, 아니면 또는 본인의 크나큰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 선배님 중에는 굉장히 강의도 잘하세요. 정말 형법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대학에서 시간 강사 요청을 하셨는데 거절하셨어요. 그 왜 안 하셨어요? 혹시 강의는 잘하시면 PPT를 좀 잘 못 만드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PPT 만드는 거, 강의 잘 만드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건 제가 잘하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대학 교수로 출강을 하는 거는 보기에는 좋지만 나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그분은 저보다 연금 훨씬 더 많이 타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개인의 문제는 또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택시나 트럭의 어떤 그런 임금이 많은 곳을, 그런 곳을 알아보고 있다. 나는 아직 가장이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드라마에 보면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이 도시에서 뭔가라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지 공무원이다 아니다 라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연금도 사실 개인 사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제 다른 똑같은 동기보다 저는 한 50만 원 정도를 덜 받더라고요. 그건 비밀인데요. 그게 직급과 근무 연수와 어떤 다른 세세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소득 연봉자에 비하면 100만 원 이상도 차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족하고 아끼면서 또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전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산에서 풀뿌리를 하고 그런 자연인들, 전기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현직에 있었으면 연금이라는 거는 거기에 없는 턱없는 것이고, 게다가 아직 그 연금 수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조차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무원 그 연금 가지고도 생활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꽃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꾸 부족하니까 그 생활 내에서 저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지출이 생겨요. 그래도 퇴직금 조금 이렇게 받은 거 있고 그동안 좀 약간 저축한 비자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인출을 해요. 최대한 그거는 비상금처럼 가지고, 왜냐면 제가 크게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자꾸 거기서 조금 인출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어느 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꼭 나가야 대한 제 날짜에 나가야 될 보험료가 지출이 안 됐거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꽃감 빼먹듯이 정말로 거기서 좀 다른 통장에, 원래 통장에서 좀 빼오다 보면 정말 이게 꽃감이 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래도 조금 소일거리를 찾고 보람자를 찾는 거는 그게 더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월급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줄이고 있지만 또 물가도 올라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너무 붕상 떠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은데 솔직히 좀 많이 빠듯해요. 근데 연금 받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진짜 너무 있는 사람이 더한다, 엄살 부린다, 욕할까 봐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긴 합니다. 저도. 전에는 경찰분들은 거의 경비원을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제일 잘하니까요. 촉도 있고 했던 일이고, 그리고 경찰이 어차피 경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안전의 문제니까 제일 잘하겠죠. 그래서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학교 보안관, 또 법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사무원 같은 거, 또 행정사, 이래서 법률 상담 해주는 그런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연결시켜서 그런 일을 주로 많이 갔었습니다. 학교 보안관이나. 그런데 요즘에는 경찰관들도 생각이 많이 유연하게 바뀌었고요.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퇴직하셨던 선배님이랑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퇴 준비 어떻게 할까 이런 은퇴 관련 책을 썼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도 내가 뭔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새벽 막 3시, 4시부터 하루에 30시간 내가 뭔가 쓰고 있어. 목소리가 너무너무 신이 나셨어요.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이거 왜 안 했지? 그러면서 맨 경비원을 할까? 아니면 나 경비원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밌고 책을 쓰다 보니까 더 재밌는 세상도 많고 또 한 줄을 쓰면서 관련 자료도 막 검색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하면 도서관에도 가게 되고 사람들도 더 만나게 되고 파급적으로 되는 게 너무 즐겁게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라고 정말 목소리가 방방 떠갖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또 지금은 코이카에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서 해외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틈틈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진짜 정말 현재 유명한 화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악기 배우신 걸로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고, 시골에 가서 귀농 귀촌 하신 분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또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거는 무척 바람직하게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얘기가 정말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가 한 1년 동안 정말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놀려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 1년 동안에 계속 직장에 있었으면 휴가도 가고 주말에도 좀 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주인이고 제 스스로가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주는 저 자신이죠. 아주 악덕 기업주였어요. 휴가도 안 주고. 그래도 경찰관에 재직하면서 어떤 강의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큰 강의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사료를 받고, 또 강사료 문제가 아니라 또 제가 좀 가려서 가기도 하고 꼭 가야 될 공기업이나 어떤 의무교육, 어떤 지역 이런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데만 골라서 다녔죠. 왜냐하면 그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이런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필요하니까 현직 경찰관이 또 강의해 주는 게 좋으니까 갔었고, 그러다 보면 부수입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강의를 좀 했었던 거니까 좀 우리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나름 그래도 베테랑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는 강사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50%센터에 가면요, 강서 50%센터가 등대교실, 아니면 서초 같으면 BTS 이런 식으로 초보 강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강의료가 1시간당 2만 원, 많으면 4만 5만 원이에요. 그러면 2시간을 해봤자 5만 원 내지 10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원서를 냈어요. 은퇴 관련 강의를 하겠다 하고, 최근에 이제 니체 관련 책을 쓰면서는 철학,
관련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콘텐츠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 것도 떨어지나? 그게 저는 그냥 내가 소일거리로 봉사하고 나 개발 위해서 제가 계속 강의 자료도 만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저를 위해서 정말 재능기부 개념으로 썼는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떤 역사 박물관에 그 고궁 같은 데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재능기부로 교통비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시간당 10억 정도 받는데도 실제로 역사 전공했던 분, 뭐 학교 역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깥의 세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또 내가 경찰에서는 이러한 보수에 이런 교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제가 대학에 경인교수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나이가 많으니까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나 내려놨어 라고 이렇게 갔는데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저희가 계속 겪었던 입시 경쟁, 입사 경쟁 했던 분들이 다 뭐 대기업에 가신 분도 있고 저처럼 공직에 간 사람도 있고 이랬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바깥에서 퇴직자끼리 저희 그룹 있잖아요. 그대로 와서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뭐 그 정도야 나는 당연히 뽑아주셔야 되지 않아?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내가 이런 큰 공부를 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보다 아니 저 이상의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마음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시급에 대한 그런 일자리를 찾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급도 있지만 자기가 계속 뭔가 개발하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물론 급여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을 고정수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고요. 지금 매 연초는 노인 보람 일자리 50만 원을 모집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모든 일자리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이니까 끊기죠. 인맥이니까 왜냐면 사람은 관계고 만남이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가 아니라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인맥이 끊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직에 있을 때 저희는 정기 인사가 크게 7월과 1, 2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데요. 정기 인사 때 보통 부서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교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파출소다 해도 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팀이 바뀌기만 해도 자주 보기 힘들고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순찰차를 타면 어제의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사건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오늘 순찰을 돌아야 될 곳, 오늘 어디 가서 검문검색을 해야 될 곳 이런 게 계속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게 되고 그 얘기를 하다 차를 마시게 되고 그 얘기를 하다가 나 지금 가정에 어떤 게 힘들어 그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어 라고 파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맥이 끊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가 바뀌면 많이 멀어져요. 그리고 반이 바뀌어도 많이 멀어지는데 단짝 친구는 어때요? 우리 반 교실에 선생님이 굉장히 속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는 1반이고 나는 2반인데 1반 선생님은 저희 때는
하교하고 종례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선생님 당부 말씀이 집에 가서 뭐 해라 이러면. 일반 선생님 굉장히 짧았고 우리 반은 굉장히 길었다고 치면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집에를 가려고 계속 그 반 문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집에까지 계속 가고 그렇게 이어져 온 친구가 전 중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가장 오래된 친구는 중학교 때 친구인데요. 그렇게 되는 친구도 있고요. 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짝꿍이 바뀌었기 때문에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 단지 내가 현직에 있었을 때는 나한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내가 상사일 때는 나를 정말 깍듯이 모시던 얘가 이렇구나. 그런 서운한 마음은 저는 접는 게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찰관은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늘 비상근무, 대기근무 모든 사람도 그럴 거예요. 열이 펄펄 났다가도 어떤 비상이라고 빨리 소집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면서도 내가 꾀병을 앓았던 건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퇴직하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물론 갱년기도 있겠지만 나이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더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나를 아침 9시까지, 8시까지 출근하고 어떻게 하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지금은 일어나야 돼, 운동해야 돼. 제가 저를 굉장히 단련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저를 못 일으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구나. 자기 관리하기가 더 힘들구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장을 다니니까 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다닐 때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그 시간에 쪼개서 뭐 퇴근 후에 뭐래도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 이렇게 했는데 집에 있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동작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라고 예상하는 거랑 예상했던 거가 정말 나한테 피부로 와 닿을 때는 더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활비가 과거에는 가계부를 쓰면 콩나물이 얼마? 배추가 얼마? 뭐 이랬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식생활 새끼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뭐 비싼 생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줄여봤자 별로 줄여지지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휴대폰으로 많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제한 데이터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줄여보자 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또 통신비도 줄였어요. 줄였더니 요즘에 자꾸 와이파이 있는 데를 막 슬금슬금 찾게 되고 어느 날 카톡이 오는 것도 송신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 할지 이렇게 줄이게 되고요. 계속 줄이다 보면 어느 정도 줄이기는 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요즘에 휴대폰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사람들 만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낼 수 없는 거고 또 사람들이 대화를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는 사치가 아니고 그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거는 카페 가서 글 쓰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큰 거는 많이 줄이게 되죠. 가전제품을 안 바꾼다 할지. 그래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하는 게 관리비도 줄이고 많은 게 줄여지죠. 그런데 이 서울에서의 아직 그 했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결국은 지금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줄이는 게, 주거비, 관리비 이런 거 줄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조사입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봄이어서 오랜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정말 기뻐요. 연락이 오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받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조사비가 굉장히 크게 와닿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피값도 줄이고 막 그러는 거는, 반찬값을 줄이고 이런 거는 아껴봤자 뭐 커피값을 예를 들면 안 마시면 되지. 그러면 뭐 커피가, 카누 커피가 10개 드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편의점 가면 4,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텀블러하고 가서 정수기인 데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4,500원 갖고 일주일 열흘 써요. 그러면 만약에 스타벅스를 갔다 그러면 뭐 45,000원 정도 들겠죠. 그래서 2, 3만 원 내가 정말 아꼈다라고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톡이 와요. 그러면 적어도 요즘 5만 원짜리 별로 없으니까 5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기껏 1, 2만 원 아껴봤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경조사비 지출을 하고요. 대신 하나는 정했어요. 이제 제 경조사는 저는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품앗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받았던 이런 부분은 같이 품앗이 입장에서 하지만, 또 친했던 친구들은 뭐 제가 죽을 때까지라도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기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형식적인 경조사는 저는 적어도 제 거는 이제는 알리지 않는 게 좀 경조사비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유튜브 정말들 많이 보시고, 제 동기들도 아니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유튜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그분한테는 정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화가 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3년 전에 여기에 나왔을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게 처음이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고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하고 싶은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신나게 막 얘기를 했어요.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 나올 때는 괜히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이겁니다. 이렇게 사니까 진짜 신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그분하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 일자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동안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한 100개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수십 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입사원서를 썼느냐? 아니요. 저는 조직에 이제 얽매여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이런 일을 보다는 강사나 시급이나 뭐 일주일에 2, 3일 일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요. 내가 그 전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요. 경쟁률이 그게 어마어마 세고, 또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배우고 싶고 당신은 정말 이 내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아니면은 내가 시급 일자리 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때는 쓰기가 싫어요. 그런데 좋은 건 하나 있었어요. 쓰고 나잖아요. 뭔가 설레요. 쓰는 동안에 저를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서 아 맞아 나 옛날 이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리고 쓰고 나서는 며칠 동안 로또 사는 것처럼 가슴 콩닥콩닥 하고요. 계속 문자를 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귀하께서는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탈락했다는 거. 그때는 하루가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된 것처럼 뛸 듯이 기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설렘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이런 설렘이었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게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게 저는 신났어요. 굉장히 신나고 갔는데 한 4만 원 정도를 받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제가 파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합정까지 가려면 제가 집에서 지하철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합정역에서 파주까지 빨간 버스를 또 1시간 타야 되는데 아침에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집에 오니까 7시, 8시고 뭐 제가 손에 쥐면 4만 원 정도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신나고 그때 4만 원을 딸 때는 제가 4만 원을 써도 너무 제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선생님들과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근데 제가 저대로랑만 얘기한다면 또 이런 설렘이나 이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나하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신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